함께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얼천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시작부터 김준일 평론가의 화려한 패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 그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남자는 핑크죠. 예, 역시 자신감이 보이는 김준일 평론가에 대해서 멋지다, 역시 얼천이다라고 하는 김준일 평론가의 리마인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바로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특검 불출석. 네,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 명령이었는데 역시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에 재수감된 이후로 윤석열 씨는 지금까지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나 내란 재판에도 계속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기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라고 다시 통보했는데 딱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동아일보 단독인데요. 2022년 5월 10일에 열린 윤석열 씨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명단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특별 초청 명단에는 2,7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초청인 그리고 관계 등이 적혀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정작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씨보다 그 아내인 김건희 씨가 초청한 사람이 84명이나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명단 중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30여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의 맏며느리인 문아무개, 선악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집사게이트 관계자, 관저불법 증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등등 취임식에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씨와 강영석 씨 같은 유튜버도 극우 유튜버도 다수 초대가 됐습니다. 네, 김평론가의 패션이 화제를 계속 모으고 있어서요.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댓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명단에서 좀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명단이 새롭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부분 다 이게 보도가 됐고, 상당수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사람도 있네, 네. 뭐 극우 유튜버도 있네, 이거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다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다. 이 명단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돼요. 예, 정리가 쫙 돼 있잖아요. 네네. 범죄 혐의자. 뭐 피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추적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여기 방금 읽으셨지만은 김건희가 초청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V0였고 누가 V1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권 개입에 있어서는 김건희가 오히려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권은 지금 대부분 여기에 이제 이권과 관련된 과거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역시 김건희가 이 수괴였구나, 이 윤석열 정권에, 그 생각이 들고, 뭐 윤석열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연하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봤을 때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 멘탈이 좀 무너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와서 좀 초를 치긴 했지만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1.8평, 정확하게는 이제 한 2.3평 정도 됩니다. 예, 거기 사실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엔 지금 5명이서 5명이서 지금 이렇게 수용 생활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방송 생활, 방송 생활을 하고 예. 있는데 혼자 이 큰 공간을 쓰면서, 근데 어쨌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로 거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황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없어도 혐의 입증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고, 김건희 특검은 특히 윤석열이 뭐 이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는 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김건희가 지금 다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빨리 데려와서 좀 조사하면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예. 윤석열 씨 쪽에서는 지금 실명 위기까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원래 눈이 안 좋아요. 예. 그거는 원래 알려졌었고, 그래서 눈 안약 뭐 이런 거를 처방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무너지면은 우울증 오신 분들이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약간의 뭐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포기 상태인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뭐 처방을 지금 뭐 못 받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약을 놔야 할 텐데 이게 의지가 없으면은 잘 안 낫는데
어쨌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네, 노동계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인데요. 윤석열 씨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그 법이 어제 오후에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사용자 범위와 파업 같은 노동쟁의 대상을 이제 확대를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를 했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수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면서 전체 회의 도중에 이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이제 의결이 진행이 됐고요. 입장이 갈렸던 2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추가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환노위를 통과하니까 이제 경총이라고 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경제지와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를 비판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목만 훑어봐도 그 위기감이 되게 느껴지는데 이를테면 노란봉투법 통과는 일당 독재, 민노총 대선 청구서인가 뭐 이런 제목도 있고 관세 엎친데 노란봉투법 덮쳐 이런 제목도 있고요. 경영위기 속 노란봉투법 급물살 이딴 입법 규제에 난감한 기업들 뭐 이런 제목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법이 약간 노동과 관련된 법이지만은 두 가지 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노조에 대해서 과도한 손배소를 이제 제한을 한 건데 이게 지금 그동안 그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 47억 원을 이제 사측에서 하면서 이게 47,000원 캠페인. 예, 4만에서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47,000원씩 캠페인 이제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월급 봉투의 상징성 그게 이제 노란 봉투법의 이제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외 사례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굉장히 조금 좀 거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해고도 세게 가고 그러니까 또 저항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재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조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동안에는 n분의 1을 했어요. 예. 참여한 사람한테 우리가 파괴 손해배는 게 뭐 100억이야. 그러면은 100명이야? 그럼 뭐 1억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국힘에서도 이거는 일부 동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합의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동안 노조 파괴 공작으로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계속 맞아요. 기업에서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노조를 파괴했는지를 계속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재계나 이쪽에서 보수 언론에서 가장 더 민감하게 한 거는 이제 하청의 실질적인 이제 원청에 대한 교섭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쟁의가 이제 계속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재계의 부담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외면을 해왔는지를 사실은 기업들이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하청을 줘요. 예.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돈만 던져줍니다. 그 회사한테. 총액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런 노동 조건이 하더라도 원청에서는 우리는 몰라 니들을 고용한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대우조선의 양 지금 한화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쟁의를 했던 그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오히려 쟁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원청이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중요하지가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중요하지만 노사 관계 문화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권과 이런 좀 노사정 대타협 이런 것들이 좀 후속 작업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방금 나왔죠. 방금 한국일보 단독으로 이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하나오션 예전에 대우조선이었죠. 하나오션에서 470억 파업의 손배 소송을 취하한다라고 했고요. 하청노조는 이제 같은 상황을 반복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장 이게 법이
소위를 통과하니까 상임위를 통과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또 나경원 기자가 취재했던 사안이어서 더 반가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예. 오늘 그 국무회의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무회의 전체 내용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이게 노동에 대한 뭐 어떤 생존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산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포스코 ENC라는 이제 건설 회사 여기에서 5명의 사망 사고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과문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거를 대통령이 하나하나씩 다 지적을 해야지만 고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인간의 노동자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좀 같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국방일보 장관 취임사에서 계엄 누락. 네, 안규백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계엄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국방일보가 의도적으로 이걸 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7월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당시 안 장관이 이제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무려 취임사 전체 분량이 약 5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해서 우리 군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1, 2, 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시추시켰다. 이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국방일보 기사는 계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자가 포인트를 그냥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일이 커진 거는 이제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업무 지시로 국방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최일 원장이 6월 9일자 국방일보 일면에 실린 한미 대통령 간 통화 관련 기사를 빼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빼라고 했던 이유가 일부 극우 유튜브 주장을 보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국방일보 측은 기사 작성과 데스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군 매체로서의 특성을 좀 감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논란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안규백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짧게 언급해드리면 어제 갑자기 YTN의 김백 사장이 사임을 했는데요. 김백 전 사장이 이제 작년 4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취임 첫날부터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2차례나 보도했다. 이른바 줄리 보도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왜곡 보도의 정점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며칠 뒤에는 실제로 YTN 간부들을 대동을 하고 대국민 사과 방송까지 내보낸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7년 3월까지가 임기인데 한참 남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인데 YTN 측은 그냥 김 전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먼저 국방일보 논란, 문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짚어볼까요? 국방일보 쪽에서는 기사 작성과 데스크 과정의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도 기자 출신이신데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미친 거 아니야? 장난하냐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국방 그 홍보원장의 문제예요. 제가 봐도 예. 그 안에 이제 뭐 데스크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최일 국방홍보원장 1959년 KBS 기자 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하니까 이거를 국방일보에 일면에 실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홍보하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탄핵 국면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비판적 매체에 대해서 야, 다 구독 끊어 신문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구독을 한 게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거기도 이제 종이신문을 조금 발행하는데 중국인 간첩 뭐 개입설 이런 거에 99명을 체포했다 이번에.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야.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뺐다라는 게 너무 명약 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저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은 제대로 직무감찰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거를 좀 징계를 해서 업무에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김백 YTN 사장은 아마 이게 본인도 본인인데 회사에서 아마 그만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제 지금 그 YTN 노조에서 굉장히 지금 뭐 사측에 대해서 이제 파업인자 약간 지금 뭐 쟁의를 벌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으로 알고 있고 예. 거기에 핵심이 이제 김백 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면은 유진그룹도 지금 YTN 매각 과정에서 아예 이게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최소한 정권의 비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백이 자진 사퇴한 게 아니라 물러나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다만 글쎄요, 김백이 물러난다라고 해서 이 지금 모든 사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니까 매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 보도가 조금 더 좀 바뀔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 저에 대한 내부 징계는 좀 예전에 김백 제가 한번 얘기해 김백 사장 그 칼럼으로 한번 그랬죠. 저기 낙하산이었다 얘기했다가 잘렸거든요, YTN. 물론 공식적으로는 YTN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데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진짜. 네, YTN이 과거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김준일 평론가의 이슈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지금 YTN 관련해서는 특검도 이제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통일교는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4천억 원 준비하라. 건진이 이철규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그쪽 수사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200억 원에 이제 유진이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더 센 실세가 지금 붙지 않고서야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게 김건희 윤핵관일 수도 있고 김건희 본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아직은 저도 그 얘기를 아직은 못 들었는데 조만간 이거는 특검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검 이야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오후에 KBS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 목걸이가 가품으로 판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첫날부터 계속 이거 가품의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빌린 거다. 그다음에 가품이었다. 그러다가 또 바뀐 게 오빠한테 가품을 사줬고 당일 순방하는데 빌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름대로 그 3달 동안 윤석열이 탄핵된 3달 동안 나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 그냥 발견이 되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오히려 약간 다른 데다 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그 12켤레의 샤넬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260mm. 260mm가 12켤레가 나란히 따라락 있다라는 거야. 샤넬만 신어? 집에 한 브랜드만 신어요? 브랜드 하나예요? 아니 나도 신발 많이 있는데 다 달라요 브랜드. 샤넬 뭐 집착이야? 뭐 애착 신발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것도 260 신발 사이즈도 다 다르거든요. 저는 290부터 270까지 신어요 신발을. 사이즈 다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제 쓰임에 따라서 다르니까. 쓰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것도 보란 듯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마늘밭에 잘 기름종이로 싸서 묻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늘밭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마늘밭에 한 200억씩 보통 나오잖아요. 보통 그런 보도가 있었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마늘밭에 한번 찾아보자. 경빈마마님이 가품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게 더 경악스럽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아이템 넘어가 볼까요? 네,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와 제주항공 참사 유족. 네, 가장 늦게 후보자로 임명됐던 김윤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죠. 네, 2주 전에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있어가지고 16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일주일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렸었는데 당시 아직 임명되지 않았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모두 발언해서 우리에게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내걸었던 국회 세종 이전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제주항공 참사, 싱크홀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오후에 이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에 200일 넘게 머무르고 있던 무항공항을 떠나서 국회까지 찾아와서 김민덕 후보자에게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이제 사실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른바 사조위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사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면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경우에 또 나경희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해서 더욱더 이 부분을 다른 데는 좀 잘 안 짚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좀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청문회가 마지막,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1기 내각 마지막인데 좀 주요하게 보신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조금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들이 있으면 자녀가 이제 네이버 미국 지사에서 취업이 돼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아빠 탓을 쓴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운이에요, 운. 이 운도 좀 작용을 해요. 무난하게 그냥 될 것 같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사실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뭐 컨트롤 타워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국정의 기조가 지금 어쨌든 맞아요. 산재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재난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고조사위가 실제 독립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긴 했을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비호를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냐. 과거 세월호 문제처럼 그렇기는 한데 이게 권력이나 이제 정부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투명성 있게 특히 장관, 주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유가족들과 설득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뒤에 이제 문제를 안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좀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국무회의도 이제 공개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국회 세종 이전은 솔직히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서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겠네요. 예. 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여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다시 또 선임을 하고 네, 그리고 절차를 거쳐야 해서. 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